한국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전력 손실을 사실상 0으로 만드는 기술. 초전도. 이 기술은 도시 지하에서 전선을 영하 196도로 유지한 채 24시간 전기를 흘려야만 작동합니다. 단 0.1도만 흔들려도 전선은 손상되고 도시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벗어나는 순간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평가돼 왔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선도 국가들이 30년간 연구하고도 상용화에 실패.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기술. 하지만 가장 늦게 시작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제 전력망에서 구현합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 위대한 집념의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하 196도. 그 온도가 단 0.1도만 흔들리는 순간 파리 시내 전역이 암흑에 잠깁니다. 지하 30m 아래 매설된 케이블이 불타오르고 복구에는 최소 6개월이 걸리죠. 이건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에요. 한 도시의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중 이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저뿐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엔 르클레르입니다. 유럽 국책초전도 송전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국가의 문제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고위 관료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지 않았어요. 숫자와 그래프는 이미 충분히 배포했으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초전도 송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미래 기술을 떠올립니다.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반짝이는 케이블, 깨끗한 에너지, 그런 이미지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케이블을 땅에 묻는 일이 아니에요. 도시 지하에 잠든 용을 깨우지 않으면서 그 힘을 빼내는 그런 종류의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하 196도라는 온도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액체 질소가 끓는 온도보다 낮고 우주 공간보다 춥습니다. 그 온도를 도시 한복판 지하에서 24시간 365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해야 하죠. 케이블 1km당 냉각 장치만 수십 대가 필요하고 그 장치들이 하나라도 멈추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초전도 상태가 깨지고 저항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그 열은 케이블을 녹이고 주변 설비를 파괴하고 결국 도시 전체의 전력망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이 기술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했죠. 만약 파리 중심부에 설치된 초전도 케이블이 고장 난다면 복구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2시간이 걸립니다. 그 2시간 동안 병원의 응급실은 멈추고 지하철은 정지하고 데이터 센터는 다운되죠. 경제적 손실만 따져도 시간당 수억 유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보내는 기술이 아니에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인지, 그 위험을 관리할 체계가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미국은 이론에서 앞서 있습니다. MIT와 스탠퍼드의 연구실에서 나오는 논문들은 정말 훌륭하죠. 물리학의 최전선을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실험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제조 기술이 정밀해요. 초전도 선재를 만드는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품질 관리도 완벽하죠. 그러나 그들 역시 도시 규모의 실증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다릅니다. 저는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프랑크푸르트와 암스테르담에서 소규모 실증을 완료했고 파리에서는 2km 구간 실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론도 중요하고 제조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기술의 진짜 가치는 실제 도시 전력망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24시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기술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히 케이블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도시의 심장 박동을 제어하는 것이고 수백만 명의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며 국가 전력망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신의 영역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제 말의 무게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초전도 송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예요.
그 자격을 갖춘 나라만이 이 영역에 발을 들릴 수 있습니다. 몇몇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설명이 그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죠. 우리는 이미 그 문턱을 넘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 기술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고 다른 누구도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벌리는 일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파리의 하늘은 맑았고 도시는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30m 아래에는 곧 영하 196도의 케이블이 전기를 나를 예정이었죠. 그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이미 다음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곧 누군가 물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논리로, 그리고 냉정한 현실 분석으로요. 다음 날 아침, 똑같은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의 브리핑이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꽤 많은 질문을 남긴 모양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펼쳐놓으며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물을 거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요.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회의실 긴 테이블 위로 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질문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재무부 고위 관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기술에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이 분야를 독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질문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세계 각국의 초전도 프로젝트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나라가 초전도 송전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한다는 것과 성공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저는 첫 번째 데이터를 띄웠어요. 초전도 프로젝트의 생존율입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시작된 초전도 송전 프로젝트는 총 87개였어요. 그중 실증 단계까지 도달한 건 12개, 상용화 근처에 간 건 단 3개뿐입니다. 생존율로 따지면 3% 미만이에요. 100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97개는 중간에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본력 세계 10위권 밖의 국가가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는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오래 태울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초기 투자만 수조 원이 들고 실증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수익은 전혀 없어요. 순수하게 돈만 나가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주요 경쟁국 목록이 떠올랐어요.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한국. 저는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저는 중국 프로젝트 현황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중국은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입니다. 베이징 정부는 이미 수천억 위안을 투입했고 상하이와 선전에 대규모 실증 시설을 건설하고 있죠. 중국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실패해도 국가가 보전해준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망해도 정부가 다시 자본을 투입하고 프로젝트가 중단되어도 국가 차원에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점이에요. 관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도 약점은 있어요. 중국은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강하지만 정밀한 운영 노하우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실증 경험에서 앞서 있다는 건 결코 가벼운 격차가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인도였어요. 인도는 좀 다릅니다. 인도는 실험장이 넓어요. 국토가 넓고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실증할 공간이 무궁무진하죠. 델리 정부는 초전도 송전을 미래 인프라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뭄바이와 뉴델리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문제는 일관성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죠. 브라질도 비슷합니다. 브라질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서 초전도 송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요. 환율 변동이 심하고 정부 재정이 빠듯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시작은 화려하게 할 수 있어도 끝까지 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한국. 저는 이 부분을 특히 천천히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 네 나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흥미롭다는 건 위협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초전도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 자본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70%가 넘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주력 산업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국가 전체가 타격을 받아요. 그런 구조에서 수조 원을 10년 동안 아무 수익 없이 태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업 구조예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재무 구조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높아요. 한번 큰 프로젝트에서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도 없고 중국처럼 국가가 무한정 지원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초전도 송전 같은 고위험 프로젝트에 올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계산상 끝까지 못 갑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정부 주도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몇 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시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3년, 5년 지나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성과는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계속 돈을 대줄까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건 손익계산을 정확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초전도 송전은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은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한국은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철수할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재무부 관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만 주시하면 되겠군요. 저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중국은 분명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우위가 있어요. 바로 실증 경험이죠.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실제 도시 환경에서 테스트를 반복하며 쌓은 데이터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즉각적인 위협은 아닙니다. 한국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중국이고 중국과의 격차를 계속 벌리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 분석이 그들을 안심시킨 것 같았습니다. 고위 관료 몇몇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오만이 아니에요. 냉정한 현실 분석이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 게임에서 일찍 떨어질 거라고요.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실패를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초전도 송전이라는 건 그런 나라가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창밖으로 파리 시내가 보였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실증시설이 테스트를 거듭하고 있었어요. 그 평온함 뒤에는 30년의 연구와 수조 유로의 투자, 그리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걸 한국 같은 나라가 따라잡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다음 회의 일정을 확인하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곧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요. 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던 그 확신이 흔들린 건 불과 2주 후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박사님, 한국에서 온 방문객이 있습니다. 사전 약속은 없었지만 꼭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 무슨 일로요? 비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도윤. 한국전력공사 파견 연구 책임자. 저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군요. 이런 방문은 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청하러 오거나 아니면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러 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가진 건 열정뿐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들에게 없어요. 1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비서가 전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한국이 어떤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죠.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김도윤은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며 입을 열었어요. 한국도 초전도 송전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유럽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협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초전도 케이블 제조 설비라든지 냉각 시스템 같은 핵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면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연구는 진행하고 있지만 설비 구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설비만 사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군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를 팔아드린다고 해도 한국이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김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초전도 송전 설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영하 196도를 유지하는 냉각 시스템 하나만 해도 수백 개의 센서와 제어 장치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0.1도만 틀어져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죠. 그걸 조립하고 교정하고 운영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해요. 김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죠. 한국이 이 분야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습니까? 초기 설비 구축에만 최소 2조 원이 들어갑니다. 실증 단계까지 가려면 5조 원은 각오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쏟아부어도 성공 확률은 10%도 안 돼요. 김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전력이 연간 예산이 얼마죠?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는 몇 %나 됩니까? 그 예산으로 10년 동안 수익 없이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김도윤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저는 그가 대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한국은 이 게임에 끼기에는 자본이 부족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실패해도 국가가 받쳐줍니다. 일본은 제조 기반이 탄탄하죠. 유럽은 운영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뭐가 있습니까?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희에게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절실한 나라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절박함이요? 절박함만으로 기술이 개발된다면 세상에 실패하는 프로젝트는 없을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죠. 한국은 한번 크게 실패하면 회복할 여력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주주들 눈치를 봐야 하고 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하죠. 그런 구조에서 10년짜리 적자 프로젝트를 누가 책임집니까? 김도윤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르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대규모 투자 대신 단계적으로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더 비효율적이에요. 초전도 송전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 단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결국 더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이미 20분이 지났더군요.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설비를 팔아봐야 한국은 그걸 제대로 쓸 수 없을 겁니다. 조립 방법도 모를 테고 교정 기술도 없고 운영 노하우는 더더욱 없죠. 그건 마치 갓난아이에게 수수료 메스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돌아가서 구리전선이나 더 만드세요. 초전도는 한국 같은 나라가 건드릴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협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격의 문제죠. 김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분노? 아니면 굴욕?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자료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알겠습니다. 김도윤이 짧게 말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저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한 명의 몽상가가 현실을 깨달았군요. 한국 사람들은 늘 이래요. 열정은 넘치는데 현실 감각이 없죠. 기술을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다음 미팅이 30분 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도윤에 대한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유럽 프로젝트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파리 3구간 확장, 베를린 실증 준비, 암스테르담 추가 투자 검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세계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들은 곧 포기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오늘 김도윤의 표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돌아가서 상부에 보고할 겁니다.
유럽과의 협력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리고 한국 프로젝트는 조용히 예산에서 삭제될 거예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초전도 송전은 강자의 게임이에요. 약자가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죠. 창밖으로 파리 시내가 보였어요. 지하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케이블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고 도시는 평온했습니다. 이 평온함을 지키는 건 의지가 아니라 기술이에요. 30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자본력이죠. 저는 다음 회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한계를 깨달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완전히 의심 없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도윤이 사무실을 나서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를요. 그의 침묵이 포기가 아니라 다짐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다짐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곧 사라질 거라고요. 김도윤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방문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에피소드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책임은 단순히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쟁국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추적하는 것도 제 일이었죠.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보고서가 책상 위에 올라왔어요. 세계 각국의 초전도 프로젝트 현황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죠. 진전 없음, 지연, 예산 부족,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었어요. 이번 주 보고서를 펼쳤을 때도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첫 장을 넘겼어요. 중국, 상하이 프로젝트 현황.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공격적이었어요. 베이징 정부는 지난 분기에만 800억 위안을 추가 투입했고 연구 인력도 500명 더 충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돈과 사람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초전도 선제 제조 기술에서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요. 보고서 중간쯤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하이 실증 시설 시운전 중 냉각 시스템 고장. 복구에 3개월 소요 예상.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밀리초 단위로 제어해야 합니다. 그 노하우는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경험으로만 쌓이죠. 중국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분야에서만큼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인도, 뭄바이와 뉴델리 연결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짧게 적혀 있었어요. 정권 교체로 인한 예산 재검토 중. 프로젝트 진행 불투명.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군요. 인도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였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의 프로젝트는 무조건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연속성이 없죠. 브라질은 더 간단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운영 비용 과다로 프로젝트 축소 검토. 단 한 줄이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전력 요금은 유럽보다 낮아요. 초전도 케이블을 운영하려면 24시간 냉각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데 그 비용이 기존 송전 방식보다 비쌉니다.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마지막 장이었어요. 한국. 저는 무심코 넘겼습니다. 어차피 큰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전력공사 자체 제작 냉각 설비 1차 테스트 완료. 기초 실증 준비 중. 저는 잠시 멈췄어요. 자체 제작?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설비를 직접 만들었다고요? 보고서에는 세부 내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기초 설비를 자체 제작했고 지속적인 수정과 재시도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뿐이었어요. 화려한 발표도 없었고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었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설비를 자체 제작했다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였죠. 초전도 냉각 시스템은 만드는 것과 돌리는 것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조립은 할 수 있어도 영하 196도를 0.1도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한국이 설비를 만들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운영 경험이 없었고 실증 데이터도 없었죠. 아마 몇 번 시도하다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포기하겠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도시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돈도 안 쓰고 소식도 없군요. 침묵은 보통 두 가지를 의미해요.
포기했거나 아니면 진전이 없거나. 저는 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전이 없는 거라고요. 만약 뭔가 성과가 있었다면 발표했을 테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작은 성과라도 있으면 크게 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조용하다는 건 보여줄 게 없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주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인도는 예산 재검토 중이었고, 브라질은 프로젝트 축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 한 줄. 기초설비 수정 작업 지속. 저는 피식 웃었어요. 수정 작업이라니. 그건 실패했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이죠.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속 고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고칠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실증 단계와는 아직 멀다는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는 계속 올라왔어요. 중국은 선제 국산화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핵심 소재를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고 그게 병목이 되고 있었죠. 인도는 예산이 30% 삭감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브라질은 아예 프로젝트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은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설비 자체 제작, 지속적인 수정과 재시도. 매주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대충 넘겼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회의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진전 없습니다. 자체 제작한 설비를 계속 수정 중이라는데 그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마 곧 포기할 겁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중국에서 큰 뉴스가 터졌어요. 상하이 실증시설에서 냉각 시스템 과부하로 케이블 일부가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복구에만 6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운영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는 프로젝트 재개 시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새 정부가 다른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대요. 브라질은 이미 철수했고요. 한국은 여전히 같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눈으로 훑어보고 그냥 넘겼죠. 의미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제 관심사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언제 다시 도전할지, 그들의 예산이 언제 바닥날지, 그게 더 중요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이미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분기별 보고를 할 때였어요. 저는 경쟁국 현황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최근 사고로 후퇴했고, 인도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으며, 브라질은 경제성 문제로 철수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은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한국이 있었던가? 아, 맞다. 저는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기초설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소식조차 없는 걸 보면 아마 장례식을 치를 비용조차 없는 모양이에요.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건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파리가 보였습니다. 지하에서는 우리의 케이블이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3년째 무사고 운영이었죠. 이게 진짜 기술이에요.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묵묵한 운영, 그게 실력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어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내용이 올라올 겁니다. 중국은 복구 중, 인도는 중단, 브라질은 철수, 한국은 침묵. 그리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죠. 한국의 침묵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침묵은 곧 실패의 다른 이름이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고 곧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요. 화려한 발표 대신 묵묵한 실험이, 큰 예산 대신 집요한 반복이, 그리고 오만한 확신 대신 절박한 의지가 쌓여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고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이미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는 여전히 매주 올라왔지만 이제 저는 그걸 읽는 시간도 줄였어요. 대부분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주는 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박사님, 중국 상하이에서 큰 사고가 났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중국 초전도 실증시설 중대 사고.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상하이 실증시설에서 초전도 선제 결함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고 시설 일부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복구 비용만 수천억 원이 들 거라고 했죠.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핵심은 선제였습니다. 중국은 초전도 선제를 국산화하려고 수년간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품질 관리가 안 됐던 겁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선제는 완벽했지만 자체 제작한 선제는 미세한 결함이 있었죠. 그 결함이 누적되면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이 인상적이었어요. 베이징 정부 초전도 프로젝트 예산 50% 삭감 결정. 실증 시설 재가동 시점 미정.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중국이 무너졌군요. 아니, 무너졌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여전히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속도를 대폭 늦춘 거죠.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술적 병목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는데 그 중국마저 주춤거리는군요. 이건 좋은 신호였어요. 우리의 기술적 우위가 더욱 확고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브라질이었어요. 브라질 정부 초전도 송전 프로젝트 공식 중단 발표. 냉각 운영 비용 감당 불가. 브라질의 문제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경제성이 안 나왔던 거예요. 초전도 케이블을 운영하려면 24시간 냉각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데 브라질의 전력 요금으로는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환율 변동이 심해서 수입 장비 비용이 계속 올랐죠. 보고서에는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초전도 기술은 미래지향적이지만 현 시점에서 브라질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 투자를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한다.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결국 포기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시작할 때부터 무리였어요. 열정은 있었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었죠. 일주일 뒤 인도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인도 정부 초전도 프로젝트 무기한 연기. 예산 전액 스마트 그리드 사업으로 재배정. 인도는 아예 방향을 틀었더군요. 초전도 대신 기존 전력망 업그레이드 쪽으로 갔어요. 더 현실적인 선택이긴 했지만 그들도 결국 포기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들을 나란히 펼쳐놓고 바라봤어요. 중국, 브라질, 인도. 1년 전만 해도 초전도 분야의 도전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은 예산이 반토막 났고 브라질과 인도는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회의실에 고위 관료들을 모았어요. 저는 간단히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분기 동안 주요 경쟁국들이 연쇄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중국은 대형 사고 이후 프로젝트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고 브라질과 인도는 공식적으로 철수했죠. 한 관료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경쟁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중국은 여전히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도 제조기술 개발은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 규모 실증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우리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누군가 축하한다는 말을 했고 몇몇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아직 자축하기엔 이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격차를 더 벌리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쓰러졌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이번 주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어차피 별 내용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기초설비 자체 제작. 지속적인 수정과 재시도. 여전히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요란하게 무너졌는데 한국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군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한국도 곧 공식 발표를 하겠죠. 프로젝트 중단이든 무기한 연기든. 아니면 그냥 조용히 예산을 삭감하고 흐지부지 끝낼 수도 있겠네요. 창밖으로 파리가 보였어요. 도시는 평온했고 지하에서는 우리의 실증 시설이 테스트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3년째 실증 단계를 진행 중이었죠. 이게 실력의 차이예요.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묵묵한 완주,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저는 다음 분기 계획서를 펼쳤어요. 파리 5구간 확장, 베를린 본격 실증, 런던 협력 논의.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동안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전진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초전도 송전 분야에서 유럽의 독주 체제가 확립되었다고요. 중국은 수년간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브라질과 인도는 다시는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제조에만 집중할 테고 미국은 여전히 이론에 머물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요? 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레이더에서 사라졌으니까요.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 성과도 없는 나라. 곧 완전히 잊힐 이름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사무실을 나섰을 때 파리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 도시의 심장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게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화려한 발표 없이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침묵이 곧 폭풍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완전히 전혀요.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보고서에서 경쟁국 섹션을 거의 건너뛰었어요. 읽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중국은 여전히 복구 중이었고 브라질과 인도는 이미 떠났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못했죠.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를 펼쳤을 때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중국 섹션을 대충 훑었습니다. 선제 국산화 제도전, 진전 미미. 예상대로였죠. 브라질과 인도는 이미 목록에서 사라졌고요.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한국.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습관적으로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문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1km 구간 초전도 케이블 전력망 연결 완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1km 구간 연결, 전력망 연결.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보고서에는 세부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단지 한국이 자체 제작한 설비로 1km 구간을 시범 연결했고 현재 시운전 중이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언론 발표도 없었고 공식 성명도 없었죠. 그냥 조용히 묵묵히 연결했다는 거예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km라. 그건 실험실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용화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규모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2년 넘게 침묵하던 그들이 드디어 결과물을 내놓은 거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추가 정보도 없고 기술 사양도 없고 운영 데이터도 없었어요. 단지 연결했다는 사실만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거든요. 1km를 연결했다고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 동안 돌아갔나요? 일주일 동안 돌아갔나요?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 정보 수집해주세요. 1km 구간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테스트만 한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며칠 뒤 보고가 올라왔어요.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발표 없음. 현지 언론 보도도 미미함. 세부 운영 데이터 확인 불가.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그렇군요. 만약 정말로 성공적이었다면 발표했을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 자료를 내고 세계에 알렸겠죠. 그런데 조용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마 연결은 했지만 제대로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며칠 돌리다가 멈췄을 겁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한국이 1km를 연결했다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파리에서 5km를 4년째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1km는 우리가 10년 전에 지나온 단계였어요. 회의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1km를 연결했다던데요? 저는 무심하게 답했어요.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운영이죠. 일주일 돌리고 터졌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 말에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게다가 1km는 상용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최소한 10km는 되어야 경제성을 논할 수 있어요. 한국이 1km에서 10km로 확장하려면 또 수년이 걸릴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1km 연결은 그냥 작은 이정표일 뿐이라고요. 언론 플레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보고용일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었어요. 1km 구간 운영 중. 세부 데이터 미공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운영 중이라고요? 그게 진짜 운영인지 아니면 그냥 전기만 흘려보내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진짜 운영이라는 건 24시간 365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온도 변화에 대응하고 부하 변동을 처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거죠. 그런 운영 데이터 없이 그냥 운영 중이라고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1km를 연결했든 10km를 연결했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 됩니까? 우리는 이미 수년 앞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파리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동료 연구자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한국이 뭔가 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km 연결했대요. 그게 뭐 대단한가요? 우리가 10년 전에 한 일인데요. 동료가 웃었어요. 그래도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게 놀랍긴 하네요. 다들 포기할 줄 알았는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거죠. 그리고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가는 길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1km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경 쓰인 게 아니라 의아했어요. 왜 발표를 안 했을까? 보통은 이런 성과가 있으면 크게 알리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연결은 했는데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쳤거나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거겠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1km 구간 전력망 연결 완료. 운영 중. 단 2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2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뭐가 빠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고 그 격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파리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 중 일부는 우리의 초전도 케이블을 통해 전달되는 거였죠.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1km를 연결했다고요? 축하할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들은 이제 막 시작했고 우리는 이미 완주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의 1km는 예외가 아니라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그리고 그 시작이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1km 연결 소식을 들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파리 실증 프로젝트 확장에 집중하느라 다른 나라들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어요. 한국 섹션이었죠. 어차피 별 내용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대충 훑으려던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초전도 케이블, 실제 도시 전력망 1년 무사고 운영 기록 달성. 저는 다시 읽었어요. 실제 도시 전력망 1년 무사고.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부 내용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한국이 실증시설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상용 전력망에서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겁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잠깐,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실증시설에서 테스트하는 것과 실제 전력망에 연결해서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실증은 통제된 환경이에요. 변수를 줄일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할 수 있죠. 하지만 상용 전력망은 달라요. 24시간 전기가 끊기면 안 되고 예측 불가능한 수요 변동에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신갈, 흥덕 구간. 실제 주택 및 상업 지구 전력 공급. 이건 진짜였어요. 테스트가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안정성은 최소 3년은 지나봐야 알 수 있거든요. 초전도 시스템에서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년 동안 괜찮았다고 해서 2년째, 3년째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다음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1년 기록은 인상적이긴 했지만 우리도 곧 파리에서 상용화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아직 격차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박사님, 한국 관련 보고서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봤는데요. 무슨 일이죠? 비서가 보고서를 건넸어요. 저는 펼쳐봤습니다. 한국 초전도 케이블, 상용 전력망 2년 무사고 운영 달성. 사고율 제로 유지.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2년? 실제 전력망에서 2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어요. 온도 변동, 부하 변화,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 급증, 폭염과 한파,
이 모든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1년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년은 운이 아니에요. 기술이죠. 제대로 된 운영 노하우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우리는 아직 상용화를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파리 실증 시설은 여전히 테스트 단계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준비됐지만 규제 승인이 늦어지고 있었고 예산 문제도 있었죠. 우리가 상용화를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2년째 실전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회의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2년 무사고 운영을 달성했다던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저는 침착하게 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은 상당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곧 상용화를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니, 빠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앞질렀어요. 우리는 여전히 실증 단계인데 한국은 상용화 2년 차였으니까요.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세요. 운영 데이터, 기술 사양, 예산 규모, 모든 걸 파악해야 합니다. 비서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보고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국 측 세부 기술 정보 및 운영 데이터 비공개. 현지 언론 보도도 최소화. 공식 발표 없음.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보통 이런 성과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발표합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은 엄청난 거예요. 기자회견도 열고 정부 관계자도 참석하고 세계에 자랑하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마치 일부러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침묵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문제가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건가요? 아니면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였을 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보고서를 펼쳤죠. 한국 초전도 케이블 상용 전력망 4년 무사고 운영 기록 달성. 세계 최초이자 최장 상용화 운영 기록.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4년? 실제 도시 전력망에서 4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4년이면 1460일입니다. 35,040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수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단 한 번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도 변동도 전력 수요 급증도 예상치 못한 변수도 모두 견뎌냈다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 실증 시설은 지금 4년째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용화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준비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4년을 검증받았고 우리는 아직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운영 효율성 유럽 실증 시설 대비 118%. 에너지 손실률 유럽 실증 시설 대비 89%. 세계 최고 수준 확인.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실증 단계인 우리보다 실전 운영에서 이렇게 높은 효율을 기록했다고요? 그것도 4년 동안 꾸준히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우리는 30년을 연구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넥상스, 지멘스, 최고의 기업들이 참여했죠. 그런데 한국은 겨우 몇 년 만에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실증 시설보다 효율적인